거기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이게 문덕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게 쉽게 효과를 얻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공자나 맹자가 결국 이 문덕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그런 세상을 만나질 못했죠. 공자도 덕치를 구현하지 못했고, 맹자도 왕도가 베풀어지는 시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 실패했죠. 근데 어쨌든 그런 문덕을 지향하는 군주들이 간혹 나옵니다. 그게 이제 한나라 유방도 거기에 해당하고, 당나라 태종도 거기에 해당하고, 송나라 태조 조광년도 거기에 해당하고요. 뭐 청나라에도 비슷한 왕들이 나오긴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절반이라도 성공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명분만 문을 내세웠지, 실제로는 무력으로 다스린 자들도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문덕을 하게 되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가짜와 진짜라는 글 제목의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요. 첫 번째 페이지요. 힘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면 신복하지 않는다. 마음으로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힘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이거예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억지로 복종하는 것일 뿐입니다. 덕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면 대신에 진심으로 따른다. 마치 70명의 제자가 공자를 따르던 것처럼. 이게 맹자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복종하면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것이지 마음으로 복종하지 않고 덕으로 복종시키면 진심으로 복종한다.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를 마음으로 따랐던 것처럼 백성들이 그 통치자를 믿고 따른다 이거죠. 이게 이제 문치의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명은 그런 시대를 만나지 못했고 결국 그 전국시대가 끝나고 폭력의 제국 진나라가 들어섰죠. 진나라는 유가문헌을 적대시했죠. 경을 다 불살라버리죠. 그게 분석행위고요.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런데 이 분석행위를 저질렀던 진나라가 15년을 못 채우고 망하잖아요. 망하고 이제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 유방이 서로 싸워서 결국 한나라 유방이 천을 차지하죠. 유방은 원래 이름이 유계였어요. 막내, 어린아이,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황제가 되면서 나라방자로 이제 이름을 바꿔서 황제가 되죠. 유방이 지향했던 게 물론 당연히 문치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방은 원래 평민 출신이에요. 초나라 항우는 귀족 출신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유방이 항우를 상대로 이긴다는 건 거의 기적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겼죠. 이겼는데 왜 유방이 이긴 이유도 있고 항우가 패망한 이유도 있습니다. 아마 개인적인 역량으로 보면 항우가 유방보다 훨씬 더 뛰어났을 거예요. 항우는 죽을 때까지 죽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70여 차례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여기서 죽어야 하느냐. 이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늘이 나를 버린 것이다. 이러면서 자결 하죠. 그게 항우가 패망한 이유입니다. 전부 자기 때문이란 걸 몰랐던 거죠. 근데 어쨌든 역량을 가지고 얘기하면 무력으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또 따르는 사람의 수로 보나 유방이 절대 항우의 상대가 될 수 없는데 다만 항우는 스스로의 힘으로 다스리려 했고 유방은 자기가 못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스렸죠.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기 개인의 힘으로 다스리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힘으로 다스리느냐 이 차이인데 유방은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릴 줄 알았던 거죠. 유방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유방 말에서 내려오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말에서 천하를 차지한 사람이잖아요. 말은 전쟁 무기고요. 한나라 고조 유계. 유방으로 이제 황제가 되기 이전에 유계라는 사람은 원래 먹물을 싫어했습니다. 유학자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유학자를 만나면 관을 벗겨 오줌을 갈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 원래 출신 자체가 항우는 귀족 명문가 출신이었지만, 유괴는 이 시정에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던 무렵의 출신이에요. 유방의 가장 절친한 친구가 범쾌였단 말이에요. 범쾌는 개백종이었어요. 신분이 천하죠. 개 잡아가지고 먹고 살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회오무 한신이 사실은 뭐 한신이 없었다면 유방이 어떻게 항우를 이길 수 있었겠어요? 한신이 결국 이 항우를 격파하죠. 한신도 참 전략이, 이를테면 항우가 직접 싸우질 않습니다. 항우가 없는 곳만 돌아다니면서 연전전승하거든요. 이게 손자병법입니다. 원래 강한 적은 피하고요, 약한 데를 공격해요. 이를테면 손자병법은 손무의 병법을 생각하기 쉬운데, 손무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이 손빈입니다. 산화청 사기에는 손무와 손빈이 같이 나와요. 손오 열전에, 손자 오기 열전에. 그런데 손무에 대한 기록은 소략합니다. 전쟁에서 어떤 공을 세웠는지 기술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남아있는 게 이 오나라 왕 함녀가 이 손무가 지은 병법 13편을 다 읽어보고 감명을 받아서 손무를 초청합니다. 초청을 해서 내가 당신 병법서 다 읽어봤는데 실제로 그걸 보여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여줄 수 있다. 그럼 여자들을 상대로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것도 좋다. 그러니까 이제 궁녀 180명을 모아놓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무리로 나눈 다음에 오나라 왕 함녀가 가장 총애하는 두 여자를 대장으로 삼습니다. 두 여자를 대장으로 이제 좌군 우군 나눠가지고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데 말을 안 듣죠. 내가 북을 치고 우로 하면 오른쪽을 보고 좌로 하면 왼쪽을 봐라, 이렇게 이제 여러 차례 반복 설명해주고 우로 했는데 궁녀들이 뭐 오른쪽을 보겠어요. 웃고 떠들고 이러죠. 그러니까 이 명령을 내렸는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장수가 명령을 분명하게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고 다시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또 따르지 않아요. 명령을 분명히 전달했는데도 따르지 않는 것은 두 대장의 잘못이다 하고 오나라 왕이 가장 총애하는 여자 둘을 목을 베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나라 왕이 사신을 보내서 알았다고, 당신의 그 병법술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았으니까 지금 두 사람 살려다오. 저 두 사람이 없으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잔다. 뭐 이러니까 손무가 뭐라 그러냐면, 장수가 군중에 있을 때는 임금의 명령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서 죽여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명령을 하니까 이번에는 아무도 거역하지 않고 오른쪽 보고 왼쪽 보고 뭐 이래요. 그러고 나서는 군대가 훈련이 되었으니까 왕께서 내려보십시오. 그러니까 오나라 왕이 기분 나빠하면서 그냥 돌아가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손무가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러냐면, 임금께서는 병법을 좋아하시기만 할 뿐이지 실제 병법이 뭔지 전혀 모르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그렇죠. 전쟁이라는 게 왜 장난인 줄 아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함녀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손무를 장군으로 임명해서 그 작은 오나라가 초나라를 깨죠. 뭐 그게 답니다, 손무에 대한 건. 그리고 손빈의 활약상에 대해서는 뭐 엄청나게 기술이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손빈이 이제 어떤 식으로 싸우냐면, 예를 들어 손빈이 본래 이 위나라의 그 친구 방년이 손빈과 같이 병법을 같은 선생 밑에서 배웠는데, 방년은 일찌감치 출세해서 위나라 장군이 돼요. 그러니까 손빈이 거기 신세 지려고 방년한테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방년이 손빈의 재능을 시기한 나머지 다리를 잘라버려요. 그랬는데 이 제나라의 전기라는 장군이, 이 전기가 위나라에 갔다가 손빈을 보고 손빈을 빼돌립니다, 제나라로. 손빈을 제나라로 빼돌려요. 그러다가 얼마 뒤에 위나라가 조나라를 공격합니다.
조나라를 공격하니까 조나라가 제나라에 구원을 요청해요. 그러니까 전기가 군대를 이끌고 조나라로 출정하려고 하니까 손변이 뭐라 그러냐면 조나라로 가지 말고 위나라를 공격해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위나라는 텅 비어 있고 노약자밖에 없다 이거예요. 조나라에는 위나라의 정예군이 가 있으니까 거기 싸우지 말고 이리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약한 데만 공격하는 거죠. 손자병부터로 싸우면요, 우리는 전쟁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적의 군대와 싸워서는 안 됩니다. 적의 민간인과 싸워야죠. 아닌가요? 손자병법은 그런 거예요. 전쟁이란 그런 거고. 네. 전쟁이란 그런 겁니다. IS가 왜 민간 항공기를 공격했어요? 뭐 실제로 그랬는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약한 데를 공격하는 거죠. 전쟁. 승리가 목적이니까 전쟁에 정의는 없습니다. 네. 한신이 그 전략을 구사하거든요. 항우만 피해 다닙니다. 그 항우는 자기가 가는 데는 다 이겨요. 심지어 뭐 3만 군대를 이끌고 60만 대군을 격파하고 뭐 이런 게 항우입니다. 그 항우하고 막 정정당당하게 안 싸웁니다. 한신은. 항우가 오면 피해서 다른 데로 가서 다른 데를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천하를 유린해버리거든요. 결국 항우가 무너지죠. 그것도 항우와 강화조약을 맺은 다음에 돌아가는 항우의 뒤통수를 치죠. 그게 전쟁입니다. 네.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어떻게 이겼죠? 선전포고하지 않고 해서 이겼죠. 네. 전쟁이란 그런 거죠. 손자가 병법서 제일 첫 번에 뭐라 그러냐면 병자는 궤도야라. 전쟁하는 일이라는 것은 궤도다. 속임수다 이거예요. 정도 정의가 없는 겁니다. 손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내가 강하면 약하게 보이고 내가 약하면 강하게 보여라. 부족하면 넉넉한 것처럼 보이고 넉넉하면 부족한 것처럼 보여라. 그러니까 강강수월래 쳐서 넉넉한 것처럼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이 물을 쏟아서 마치 쌀이 남아도는 것처럼 보이고 이러잖아요. 부족하니까 넉넉한 것처럼 보이고 허허실실이죠. 그 속임수를 누가 잘하는가 이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죠. 이게 궤도다. 그런 손자가 뭐라 그러냐면 전쟁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전쟁이라 그랬거든요. 전쟁이 뭔지를 아는 거죠, 손자는. 전쟁이 뭔지 모르는 자들이 전쟁을 일으키죠, 근데.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모르니까. 어쨌든, 이 유괴가 항우를 그렇게 해서 이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신을 나중에 토사구팽해버리죠. 이용한 다음에 이제 죽이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비겁하게 죽입니다. 자기가 직접 죽이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아내인 여의를 시켜서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오명은 다 그 유방의 그 황후였던 여희가 다 뒤집어서서 여희가 죽일 사람이 된 거죠. 자기는 피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천하를 차지한 게 이제 유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한신이 이 나중에 번쾌와 함께 5호 장군이 되는데 수치스러워합니다. 왜 수치스러워하냐면 번쾌는 천민 출신이니까 같은 반열에 섰다는 것을 한신은 그래도 이 평소부터 칼 차고 다니는 한나라 귀족이었거든요. 근데 한나라의 귀족이었는데 개벽진 출신과 같은 반열이 되니까 수치스러워한 거죠. 예, 어쨌든 이 유괴가 본래 출신답게 먹물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유학자만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게 그 다음 문단 보시면요. 아무튼 먹물을 그렇게 싫어하던 유괴는 천하를 차지하고 난 뒤 이름을 방으로 바꾸고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되긴 했는데 폼이 안 나요. 왜 폼이 안 나냐면 뭐 신하들하고 의례라는 게 제정이 안 돼가지고 황제 예법이 제정이 안 돼 놓으니까 이 유방이 뭐 황제가 신하들과 같은 방에 자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막 신하들의 발이 막 입으로 황제 입으로 들어가고 막 다리가 막 황제 배 위에 걸쳐지고 걸핏하면 술 먹고 지들끼리 황제 앞에서 막 칼싸움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천하를 통일했는데 이 뭐 폼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유방을 만나기만 하면 늘 이 시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육가입니다.
유가는 이제 요 고로 써놓고 이럴 때는 가로 읽어요. 사람 이름일 때는. 유가인데, 유가가 이제 늘 유방에게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이 유가도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 나몰의 이 왕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군대를 보내서 진압하려고 했는데 유가가 가서 나몰의 왕을 설득해서 항복하게 하거든요. 가서 세치어로 항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보다 더 강한 사람이죠. 근데 이 유가가 유학자란 말이에요. 유자였어요. 근데 유가가 늘 유방에게 시설을 이야기해요. 시설을 가지고 천하를 다스려야 된다. 시설을 갖고 천하를 다스리는 게 주나라입니다. 이 주나라라는 나라가 시, 서, 그리고 하나가 이제 역이 있죠. 주나라 역이라고 해서 주역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 주를 일주의 뜻으로 풀이하는 정연의 견해가 있긴 있습니다만, 은나라 역도 있고 하나라 역도 있다고 보면은, 일주의 뜻이 있다 하더라도 주나라 역이라는 주장이 일단은 타당합니다. 주의 견해이기도 하고요. 이제 주나라 역인데, 사실 시도 주시고, 서도 주서예요. 왜냐하면 이 서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전, 주나라 이전 시대, 하나라, 은나라 시대 역사가 기술되어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나중에 기록된 것이고요. 가장 오래된 길은 주나라 초기, 기원전 1100년경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시도 마찬가지예요. 시에도 보면 시경이죠, 이게. 시경인데 이 시경에는 뭐 상송이 있지만 송가 중에서 상송이라고 했으면 상나라의 송가인데 이것도 나중에 만들어진 거고요. 실제로는 주나라 시대 초기 시가 채집된 게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와 서, 역을 갖고 다스렸는데 시를 가지고는 현재를 노래하고 서는 과거 역사의 기록이죠. 과거의 기록입니다. 사, 과거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제 역은 미래죠. 현재는 시로, 과거는 서로, 그리고 미래는 역으로 점쳤던 겁니다. 이 세 가지 텍스트를 갖고 천하를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나라가 이걸로 다스려서 문치를 이루어서 그 문치의 기반 아래 공자 같은 사람이 나온 거죠. 공자 같은 사람이 나온 겁니다. 누가 안배했는가? 주공이 안배했다고 봅니다. 주공이 안배했는데 이 주공의 맏아들 백금이 이 책봉된 나라가 노나라예요. 이 노나라는 작은 나라지만 뭐 이웃 제나라는 훨씬 더 큰 나라고 이 수많은 제국들 중에서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이 노나라가. 그런데 이 노나라에서는 논어에 보면 8일무도 추었고요. 8일무는 8줄로 64명이 춤을 추는 것인데 8일무요. 춤추는 건데 저 천자만 출 수 있는 춤입니다. 그런가 하면 체제사도 지냈어요. 체제사라고 하는 건 시조의 시조에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역시 천자국에서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제사, 이건 하늘의 제사 지내는 거예요. 역시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건 천자밖에 없습니다. 하늘 아래 다 내 땅이다 이거거든요. 그 제후들은 종묘와 사직, 그리고 자기 조상신들과 토지신, 공물신, 그리고 자기 지역의 산천에 제사 지낼 수 있을 뿐이지 하늘에 제사 지내지 못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모두가 이 천자만 지낼 수 있는 건데 전부 노나라에서 다 했어요. 그래서 주례가 다 노나라에 있다 그랬어요. 다른 제후국들에서는 못했습니다. 노나라가 제후국인데 천자의 예약을 쓴 것은 위법이죠. 예에 어긋납니다. 그런데 주공이 성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걸 다 할 수 있게 했어요. 왜 그랬느냐? 바로 이 문치의 안배죠. 주나라가 언제가 망할 거 아닙니까? 주나라가 망하고 나면 노나라에 있는 주나라 문물이 백업본인 거죠. 우리 컴퓨터가 바이러스가 먹어서 운영체제가 다운되어 버리면 백업본을 갖고 되살려내는 것처럼, 리커버리 하는 것처럼 노나라에 백업본이 있었던 거죠. 이게 문치의 기반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합니다. 여기서 공자가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한나라 유가 얘기예요. 한나라 유가가 이제 그런 식으로 시설을 갖고 다스려야 된다. 주나라처럼 문치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방이 웃죠. 아니 내가 말 위에서 천하를 차지한 사람인데 무슨 시서 따위가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유가가 뭐라 그러냐.
그 마지막 문단 보시면요.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을 수는 있지만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옛날 탕왕과 무왕은 신하로서 자기 임금을 죽이고 탕임금은 근왕을 죽이고 무왕은 주왕을 죽였죠. 자기 임금을 죽이고 새로 천자가 되었지만 천하를 얻은 뒤에는 문호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천하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 포악한 진나라는 무력에 의지했기 때문에 쉽게 망한 겁니다. 15년 못 채우고 망했습니다. 만약 진나라가 인의로 천하를 다스렸던들 폐하께서 어찌 천하를 차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유방이 그걸 받아들여요. 놀랍게. 이게 유방의 장점입니다. 아 그래? 그건 맞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 그 다음 문단을 보시죠. 시변을 따른 9번 유자 황제의 권위를 세우다 뭐 이렇게 되는데요. 생각을 바꾼 유방은 그때부터 말에서 내려와 유학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래서 유방이 말에 내려왔다는 제목을 붙였던 겁니다. 부하들의 무질서한 모습을 볼 때마다 무력의 한계를 절감했기 때문이다. 무력을 기준으로 하면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한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자기도 더 강한 다른 자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저절로 성립되는 거죠. 뭐 우리 사회에서 갑을 문제 뭐 이러는데 갑의 을에 대한 횡포가 정당하다면 갑 이기만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또 다른 갑의 지배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을에게 무릎을 꿇리는 순간 자기 무릎도 같이 꿇린다는 걸 생각해야 될 텐데 생각이 짧으면 자기를 못 보죠.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은 무릎 꿇리라고 하죠. 자기가 무릎 꿇어야 되고 자기 자식들은 무릎 꿇어야 한다는 걸 왜 모를까요? 네. 어쨌든 무력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유방의 마음을 파고든 사람이 숙손통이라는 유학자가 있었어요.